안녕하세요. 최대현 교수입니다. 좀 잘 보일까 싶어서 뒤에 불을 껐는데,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볼까 싶네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죠? 앞에 여러분들 그 과제를, 그 도전과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니까는, 어, 그냥 과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찍은 친구도 있는 반면에, 물론 이제 꼼꼼히 잘하신 분도 계시고, 음, 파스타 가지고 나만의 집콕놀이에서 파스타 가지고 짱구 만드신 분도 계시고, 볼링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좀 재밌는 놀이더라고요. 그 집에서 가족들이랑 등을 이제 대고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도 계시고, 그리고 홈 트레이닝은 영상을 켜놓고 같이 따라 하는 거였다, 그죠? 근데 그거를 그냥 자기 임의대로 집에서 그냥 운동하는 걸 또 올리신 분도 계시고, 물론 이제 평가는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는, 과제는 분명히 어떤 과제를 해주세요라고 공지를 했던 상황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과 그렇게 완수했던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둬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어쨌든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 보셨다는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은 발 위에다가 물통을 올려서 차는 거 있잖아요. 그 사실은 안에 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버드를 던져서 이제 바로 세우는 거에서 바로 연결하다 보니까는 자세히 안 보시고 하신 분들이 좀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한 분만 성공하셨어요. 3개 연속으로 다. 예, 그래서 음, 그 외에는 좀 더 아깝게 2개 정도 뭐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시고, 예, 하여튼 약속대로 그죠? 우리 그 기부하기로 했다 그죠? 그거는 이제 제가 강의 말미에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뭐 여러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하나 빠진 게 있었다 그죠? 눈치가 좀 빠른 사람들은 무엇이 빠졌는지 보통 이쯤 되면 이게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세계 놀이문화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축제라든지 문화라든지 뭐 이런 걸 여러 번 다뤘는데 한 가지가 다루지 않은 게 있다 그죠? 예, 바로 음식입니다. 뭐 세계 여행을 하면서 꼭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먹거리인데 어, 이번 강의에는 먹거리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좀 더 재미있는 또는 의미 있는 그런 과제도 한번 제시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밴드를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 밴드에 대한 그 조금 거부 반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상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어 제가 지금 계속 영상을 다 보고 있거든요. 꼼꼼히 다 확인하고 보고 있는데 음 그 여러분들 우리 이 시스템 있죠. 이 시스템 한번 올려보세요. 이 시스템 올리신 분들이 꽤 있어서 제가 영상을 다 확인해 보니까는 영상이 그만큼의 영상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되도록이면 과제를 뭐 이 시스템에 올려주시고 그럼 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절에는 제가 전부 삭제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이제 유출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우려를 하셔서 카톡에서 온 것도 전부 다 보고 다 삭제하고 다 하고 점수만 저희가 5과제이기 때문에 그냥 5, 4, 4, 3 하신 것마다 제가 점수를 매기는 점수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5개 과제를 다 했으면 5를 적어놨고요. 과제를 3개만 했으면 3만 적어놨고요. 뭐 5개 했는데 보니까는 전부 집콕만 관련된 것만 5개 올라오면 역시 하나만 과제 한 걸로 해서 하나 1 적어놨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표기를 해놨거든요. 그렇게만 좀 아시면 되고 오늘 강의는요, 6월 1일 날이다, 그죠? 6월 1일 날 강의인데, 세계 이색 음식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12주차 강의에서는 세계 이색 음식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한다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먹거리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각 나라마다 그 나라에서만 꼭 먹을 수 있는 음식, 또는 그 나라 가면 꼭 먹어봐야 될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세계 각국의 대표 음식을 소개하면서 또 그 나라에 대한 작은 정보도 한번 공유를 하면서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하거든요. 네, 12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이색 음식입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나라는 그리스입니다. 사진이 상당히 여러분들 눈에 좀 익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네, 드라마 아주 유명했던 드라마에도 나왔던 섬이다, 그죠? 예,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역사적으로는 헬라 또는 헬라스로 알려져 있고, 그 음자 표기에 따라서 한문으로 히랍이라고도 일컫는다고 합니다. 그리스의 수도는 아테네고요. 그리스에서 가장 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 통계에 따르면은 그리스의 인구가 대략 1,070만 명쯤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에는 동쪽과 남쪽으로 1,400여 개에 달하는 섬과 바위가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대표적으로 뭐 산토리니 섬처럼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해안선 길이가 13,676km로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길고 세계에서 11번째 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민주주의와 서양 철학, 올림픽, 서양 문화, 역사학, 정치학, 그리고 수많은 과학적, 수학적 원리라든지 희극이나 비극 같은 서양 희곡 등 서양 문명의 발상지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스를 대표하는 음식이 바로 무사카라는 건데요. 이 무사카는 그리스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얇게 썬 가지, 그리고 다진 고기, 토마토 소스, 치즈 등을 이리 층층이 쌓아서 올린 그런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가정에서도 자주 만들어 먹는 그런 유명한 메뉴인데요. 그리스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메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의 뭐 가정식처럼 그렇게 먹는 것이 바로 무사카라 그러는데, 이 무사카는 개인이 취향에 따라서 커스터드 크림이라든지 마카로니, 병아리콩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영화 나의 그리스식 웨딩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에는 이 무사카의 7가지 종류의 무사카가 소개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리스 요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음식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 영화를 추천해 봅니다. 네, 두 번째로 가볼 나라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 북아메리카 대륙의 남부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수도는 멕시코시티고요. 자연적 지리적으로는 미국과 캐나다 등과 함께 북아메리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남부와 분위기나 기후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원래 미국 남부와 서부는 멕시코와 미국 간 접경지대로서 멕시코 땅이었는데, 19세기에 일어난 미국-멕시코 전쟁 결과로 지금은 미국 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비슷한 문화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화적으로는 미국이나 캐나다를 포함하는 앵글로 아메리카와 구별되어서 라틴 아메리카로 이렇게 따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멕시코는 이런 중간적인 특성 탓에 중앙아메리카 국가로 분류되기도 하면서, 특히 과테말라라든지 벨리즈와 가까운 멕시코 동남부 5개주만 따로 중앙아메리카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혹 남미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 일부 자연적 이유로 한정하여서 멕시코를 남미로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과거 스페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지금은 스페인어를 국어로 사용하고 있고요. 북쪽에는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동쪽에는 멕시코만과 카브레가 있고, 멕시코만과 카브레 사이 해역 건너편에 쿠아 마주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멕시코의 전통 요리는 바로 타말레라는 것입니다. 이 타말레는 멕시코 전통 요리인데 길거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타말레는 옥수수 가루로 만든 만두피에다가 다진 고기와 채소, 치즈 등을 넣고 감싼 다음에 옥수수 껍질이나 옥수수 수염으로 다시 감싸서 찜통에서 쪄낸 요리라고 합니다. 밀가루가 아니라 옥수수 가루로 만들었기 때문에 쫀득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네, 세 번째 국가입니다.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서유럽의 본토와 남아메리카의 프랑스령 기아나를 비롯해 여러 대륙이 걸쳐 있는 해외 레지움과 해외 영토로 이루어진 국가로서 유럽연합 소속 국가 중 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이고요. 프랑스 본토는 남쪽으로는 지중해에서 영국 해협과 북해까지, 동서로는 라인강에서 대서양까지 크게 다 자리 잡고 있다 그럽니다. 프랑스의 그 지형적인 모양으로 인해서 프랑스인들은 종종 이곳을 에그자근, 즉 육각형이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며 2018년 국내 총생산은 세계에서 6번째, 유럽에서 3번째로 크다고 합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심 국가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제조업은 높은 임금으로 인해서 좀 쇠퇴했다고 합니다. 현재 서유럽 5대 경제 대국 중 제조업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부야베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부야베스는 지중해와 가까운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그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요리이기도 한데요. 싱싱한 생선과 해산물, 감자, 양파 등을 토마토 소스와 함께 끓여낸 프랑스식 해물탕입니다. 사실 이 부야베스는 옛날에는 어부들이 팔다 남은 생선으로 만들어 먹던 서민 요리였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현재는 고급 레스토랑에 미리 예약을 해야만 맛볼 수 있는 고급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예, 네 번째로 가볼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연방 또는 러시아는요, 동유럽에서 북아시아까지 걸쳐 있는 유럽 국가입니다. 수도는 모스크바이고요. 공용어는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토 면적이 아주 커서 국가별 국토 면적 순위 1위를 자랑한다고 하고요. 러시아의 면적은요, 유럽이나 오세아니아, 남극 대륙 전체보다 넓은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170배, 한반도 전체의 76배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토 최서단인 칼리닝그라드에서부터 최동단인 추코트카까지 총 11개의 시간대를 사용하고 있고, 국토가 넓은 관계로 도로 수송보다 항공, 철도 수송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가 춥고 그리고 황량한 땅도 많지만은 비옥한 땅도 많아가지고 국토 면적 중 경적지가 전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연자원은 세계 최대 천연가스 매장국으로 알려져 있고요. 석유 매장량은 8위, 석탄 매장량은 2위를 자랑하는 등 경제의 많은 부분을 천연자원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면적에 비해서 그런지 면적에 비해서 인구가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러시아의 인구 순위도 세계 9위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소개할 음식은 바로 헐렙이라는 빵입니다. 헐렙은 러시아 역사와 함께한 유서 깊은 빵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러시아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베개로 썼다는 이야기가 있어 베개빵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 헐렙이란 빵은 약간 시큼한 맛과 그리고 딱딱한 이 식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손님을 맞이할 때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헐렙과 소금으로 환영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 헐렙은 쌉싸름하면서도 짭조름한 소금의 맛이 어우러져서 중도성이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나라는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는 남아메리카에 있는 공화국이고요. 수도는 보고타입니다. 대부분의 도시는 안데스 산맥의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고요. 콜롬비아 영토는 아마존 열대우림과 열대초지, 카리브와 태평양 해안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콜롬비아는 남아메리카에서 경제 규모가 4위 정도의 중진 국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종적으로 매우 다양한 구성을 보이고 있고요. 토착민 후손과 에스파냐 식민자, 그리고 아프리카 노예, 20세기 유럽과 중동에서 온 이민자들의 후손들의 교류로 인해서 이 나라에서 풍부한 문화적 유산이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콜롬비아에서 소개할 음식은 엠파나다입니다. 콜롬비아 엠파나다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반달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엠파나다는 콜롬비아식 만두입니다. 옥수수 가루로 만든 만두피에다가 고기와 채소, 치즈 등의 속을 넣은 뒤에 굽거나 튀겨서 먹는다고 합니다.
이 콜롬비아의 암파나다를 먹을 수 있는 맛있게 먹는 방법은 살사나 칠리 등 입맛에 맞는 소스를 올리고 그리고 달콤한 주스에 함께 먹으면 그 맛을 더 배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국가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는 아시아 다음으로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대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면적은 지표 표면의 6%고요. 육지 면적의 20.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61개 영토에 10억 명이 살고 있고 지금 인구의 14.8%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는요, 분쟁 지역을 빼고 여러 도서 지역을 포함해서 총 55개국이 이 아프리카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중 특히 동아프리카는 학계에서 현생 인류와 사람과 계열의 발상지로 여겨지고 있는데 초기 인류와 그 조상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약 20만 년 전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된 초기 호모 사피엔스와 더불어서 700만 년 전에 발견된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르가테스 등의 많은 유인원들도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곳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음식은 바로 플랜틴입니다. 플랜틴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생산되는 바나나의 한 종류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바나나보다 크고 껍질이 질기며 주로 익혀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먹기도 하는데 사실 그냥 먹으면 떫어서 이 떫은 맛이 너무 강해서 잘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보통 이 플랜틴은 길고 얇게 썰어서 튀겨 먹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달지 않고 이 식감이 고구마와 비슷한 맛이 나서 한국 사람들의 입에는 잘 맞는다고 합니다. 네,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나라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로 인도와 대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면적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넓고 인구는 약 13억 6천만 명으로 중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인도의 수도는 뉴델리입니다. 고대 인도서 문명의 발상지이자 역사적인 무역로였고요. 그리고 거대한 제국이었던 인도와 대륙은 오랫동안 그 지정학적 지위와 경제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인도는 네 개의 종교,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원 후 천년 동안 조로아스터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이 인도에 영향을 미쳐서 현재 인도에는 다양한 종교 문화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19세기 중반 영국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게 되었지만은 간디에 의해 주도된 비폭력주의 독립운동 덕분에 1947년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사는 다문화 사회로 종교 사상과 인도 영화, 인도 요리 등의 문화가 발전해 왔습니다. 인도의 대표적인 요리는 굴랍 자문입니다. 인도의 굴랍 자문은 밀가루와 우유를 섞어 반죽한 것을 동그랗게 빚어서 튀긴 다음에 설탕과 장미수를 녹여 만든 시럽에 담가 졸인 인도의 대표적인 디저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맛이 꽤 강해서 맵거나 향이 강한 음식을 먹은 뒤에 아주 적합한 메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의 굴랍 자문은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을 정도의 중독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여덟 번째로 소개해드릴 나라는 호주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또는 호주는 오세아니아 지역에 위치한 영연방 왕국입니다. 오세아니아에서 뉴질랜드와 더불어 이 지역 경제를 이끌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륙을 통째로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한데 다만 면적에 비해 인구는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또는 호주의 수도는 캔버라입니다. 이 캔버라가 인지도가 낮아서 많은 관광객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호주의 시드니나 멜버른이 이 호주의 수도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호주를 대표할 음식은 파블로바입니다. 이 파블로바는
호주의 한 요리사가 공연을 위해 호주와 뉴질랜드를 찾은 유명 발레리나 안나 파블로바를 위해 만든 디저트입니다. 머랭 위에 달콤한 휘핑크림과 딸기, 블루베리, 키위, 석류 등의 과일을 올린 예쁘고 맛도 좋은 메뉴로 알려져 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워서 식감도 좋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호주 사람들은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등의 기념일에 이 파블로바를 절대 빼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어,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요. 사실 우리가 각 나라의 음식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 나라를 가서 그 음식을 먹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쭉 찾다가 각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들을 한국에서도 먹을 수 있는 정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뵀는데 지금부터 소개되는 어, 내용들은 한국에서 이 음식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 이제 서울에 조금 많이 포진돼 있고 인도 음식이라든지 기타 동남아 음식들은 저희들 생활에도 많이 들어와 있고 여러분들 조금만 발품을 파시면 얼마든지 다 그 나라 음식을 여기서도 맛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서 그 먹을 수 있는 세계 각 나라 음식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먼저 독일 커리어부어스트입니다. 서울에 있는 식당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고요. 부산에는 글쎄요, 제가 좀 찾아보질 않았지만은 조금 어, 부산에서는 글쎄 이 독일 전문 식당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주로 이제 소개하는 이 강나리 음식들이 대부분 다 서울에 다 위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한번 서울에 가실 기회가 생기시면은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가격 대비가 조금 높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네, 먼저 독일 커리어부어스트인데요. 이 독일을 대표하는 길거리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커리어부어스트는 소시지와 감자튀김에 커리와 케첩 혹은 마요네즈를 뿌려 먹는 독일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간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커리어부어스트는 독일에 가면 어디든지 다 볼 수가 있을 정도로 흔한 어, 그 길거리 음식이라 그러고요. 가격은 보통 이 커리부어스트 플러스 탄산음료까지 해서 4.5 정도의 유로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안내해드릴 음식은 러시아의 피로스슈키입니다. 러시아어로 작은 파이라는 뜻을 가진 빵인데 두꺼운 피에 감자, 소고기, 야채 등을 으기어 넣어서 굽거나 튀긴 것이라고 합니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빵으로서 속재료가 다양해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고 하네요. 주로 기름이 튀기거나 오븐에 구워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기의 물 프리트라는 것입니다. 빌기의식 홍합찜으로서 화이트 와인에 크림을 섞어서 만든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감자튀김과 함께 먹는다고 하네요. 이 물 프리트는 화이트 와인에 버터, 향신채를 넣고 함께 익혀서 향미를 더한 홍합에 감자튀김을 곁들여서 먹는 벨기에 요리로 프랑스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17세기에서 18세기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홍합을 익힐 때 넣는 재료에 따라서 다른 맛이 난다고 합니다. 홍합살을 빼먹는 감자튀김은 홍합은 홍합살을 빼먹고 감자튀김은 마요네즈에 찍어서 먹는다고 합니다. 예, 다음은 태국 똠양입니다. 세계 3대 수프로 알려져 있고요. 국물 음식을 뜻하는 똠양은 맵고 신 수프라는 뜻으로서 고수가 가진 특성상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식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똠양에는 매운맛을 내는 붉은 고추, 새콤한 맛을 내는 라임 위에도 레몬그라스, 카르피라임 잎, 고량강, 고수잎 등의 향신료가 들어가 향긋한 맛을 낸다고 합니다. 국물은 붉은색으로 매콤한 맛이 강하게 나면서 독소는 신맛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새우가 들어가는 똠양꿍이 제일 알려져 있지만은 이 태국의 똠양꿍은 닭고기라든지 돼지고기, 생선 등을 넣어서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마 태국의 똠양꿍은 이거 많은 경험하신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처음에 먹으면요, 저도 이게 경험이 있는데 처음 먹었을 때는 좀 격한 반응이 와요. 좀 신맛 때문에 저희 어떤 느낌이냐면 소고기국 왜 상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좀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소고기국이 이제 오래 놔두면 좀 상하잖아요. 변질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새콤한 맛이 나잖아요. 처음에 그런 맛이 나요. 그래서 처음 저도 처음 맛을 봤을 때는 되게 거부 반응을 하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접하고 나니까는 이젠 찾아서 먹을 정도예요. 되게 이제 중독성이 좀 강해서 어디 아시아에 어디 여행 가면 저는 주로 새우를 이렇게 넣어서 먹는 똠양꿍을 많이 먹거든요. 한번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국내에도 태국 음식점이 많으니까는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란의 첼로 케밥, 쿠비다라는 것인데 고기, 생선, 채소 등을 넣어서 꼬지에 꿰어서 구워낸 꼬지구이입니다. 주로 양고기로 만들고 쌀과 샤프란을 넣어서 납작하게 구운 피타빵과 요거트를 곁들여 먹는다고 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가장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가 바로 이 케밥인데요. 터키에서 유래된 고기, 생선, 채소 등을 한입 크기로 잘라서 양념한 뒤에 꼬쟁이에 꿰어 구운 요리가 바로 이 이란의 첼로 케밥입니다. 중동에서는 주로 양고기 케밥이 유명하고요. 납작하게 구운 피타빵과 요구르트, 야채 등을 함께 곁들여서 먹는다고 합니다. 이란 케밥의 특징은 노란색을 내는 샤프란을 사용한 노란색 밥과 꼬지구이를 함께 먹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모로코 쿠스쿠스입니다. 쿠스쿠스는 쥐런미를 빻아서 만든 파스타면으로서 좁쌀처럼 생긴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보통 모로코에서는 소금과 가래가루를 넣어서 불린 쿠스쿠스에 콩과 옥수수, 야채 등을 넣고 볶아서 먹는다고 합니다. 모로코를 대표하는 두 가지 음식 중 하나로서 사막의 베르베르족이 주로 먹던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쿠스쿠스를 밑에 깔고 고기나 채소를 얹은 뒤에 각종 소스를 버무려서 만든다고 하네요. 손으로 공처럼 만들어 먹기도 하지만 숟가락으로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에 준비된 영상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음식이란 주제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치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호화로운 저택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고급 자동차를 사는 사람, 혹은 수천 달러를 기꺼이 식사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냅킨 잘 준비해 두셨다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비싼 감자부터 시작해 볼까요? 감자는 세계 곳곳에서 제2의 빵이라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부자가 아니라면 사기 어려운 감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는 라 본네트라고 하는 품종으로 대서양에 있는 프랑스의 작은 섬, 느와르 무띠의 섬에서만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감자 1kg의 가격은 무려 500만 원이 넘습니다. 라 본네트를 재배하는 이 토지에서는 특별한 해조류가 비료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또한 재배용으로 만들어진 작은 밭은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작업은 기계 없이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 시즌에 수확할 수 있는 최고급 감자의 양은 고작 100톤 정도라고 합니다. 다음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우유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유전자를 체내에 심은 쥐의 우유입니다. 이 쥐로 만든 우유는 인간 단백질 락토페린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조혈 기능 개선을 위한 약품 제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유식의 원료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인간 단백질 락토페린이 포함된 이유식은 모유를 마실 수 없는 신생아의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쥐에게는 한 마리당 300만 원의 가치가 붙습니다. 우유는 매우 가는 튜브가 달린 전자기기를 사용해 얻어낼 수 있는데, 이 우유 1리터를 모으기 위해서는 4,500마리의 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런 쥐에게서 얻어낸 우유는 상당히 비싼 가격을 자랑합니다. 1리터당 가격이 무려 약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빵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셰프 폴 할리우드는 무척 특별한 빵을 단돈 25,000원에 내놓으며 세계의 주목을 모았습니다. 이 빵은 윌트셔주에 있는 제분소에서 만들어진 최고급의 밀가루만을 사용하여 만들어졌고, 식품 첨가물은 일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폴 할리우드는 빵의 레시피를 엄중히 관리하고 외부에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적의 빵에 프랑스의 로크포르 치즈와 아몬드가 들어갔다는 것은 확실히 알려져 있습니다. 이 최고급 빵은 런던의 매장에서만 판매되는데 그 가격은 보통 빵의 약 20배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 할리우드의 빵은 꾸준한 판매량을 보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이라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기름, 그것은 아르간이라는 식물에서 얻어낸 아르간 오일입니다. 아르간은 모로코에서만 서식하고 있으며 다른 따뜻한 나라에서도 재배를 시도하고는 있지만 아직 밝혀진 성공 사례는 없습니다. 그로 인해 아르간 오일이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오일이 된 것이죠. 아르간 나무의 잎은 이 지역 염소들의 주 식량입니다. 이 잎을 먹기 위해 염소들이 나무를 기어 올라갈 정도인데요. 만약 모로코에서 염소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하신다면 그 나무는 분명 아르간 나무일 것입니다. 과일의 모양은 올리브와 비슷합니다.
아르간 오일은 이 과일 속에 있는 씨 30kg당 겨우 1리터밖에 채취할 수 없습니다. 아르간 오일은 맛도 물론이지만 머리카락이나 피부의 질환 등에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100ml의 아르간 오일 가격은 3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가장 비싼 버섯인 트러플입니다. 1kg당 800만원에 달하며 구매 또한 경매에서밖에 구할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트러플도 다른 버섯과 마찬가지로 금방 썩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 예로 2004년에 가장 비싼 화이트 트러플이 3천만원에 낙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거래 도중에 썩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 불행한 낙찰자는 그 버섯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2007년에는 3명의 홍콩 백만장자가 협력하여 하나의 버섯을 구매했습니다. 이 사람은 750g의 버섯에 2억 900만 원을 내걸었습니다. 큰 버섯일수록 가격도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현재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트러플의 무게는 2.5kg이며 이는 트러플 중에서도 가장 가치가 있다고 알려진 이탈리아의 피에몬테주 산지로 화이트 다이아몬드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는 코피 루악입니다. 의외로 이 귀하고 무척 맛있는 코피의 생산에서 메인이 되는 것은 슬픈 눈을 가진 작은 동물, 바로 사양 고양이입니다. 사양 고양이에게 신선한 커피의 과실을 먹이면 그것이 위와 장 속에서 특별한 효소와 함께 처리됩니다. 사양 고양이의 소화기관을 통과하여 배출된 커피콩을 햇빛에 말린 뒤 조심스럽게 씻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건조를 시키고 볶게 되는데요. 유럽에서는 1kg당 가격이 40만원 된다고 합니다. 적게 구매하는 소매의 경우 가격은 더 높아집니다. 코피 루악은 인도네시아의 자와섬과 수마트라 섬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비싸고 맛도 좋다고 알려진 커피가 밤마다 커피 농원을 찾는 야생 사양 고양이 덕분에 만들어지고 있던 것이지요. 이어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생선알은 카스피해에 사는 알비노 철갑상어의 캐비어, 바로 다이아몬드 캐비어입니다. 이 캐비어는 밝은 금빛을 띠고 있는데 그야말로 화이트 골드를 연상시키는 모습입니다. 이 캐비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알비노 철갑상어 뿐인데요. 그 또한 100살 이상의 상어로 한정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카스피해에 그 정도의 나이를 먹은 철갑상어가 과연 몇 마리나 있을까요? 물론 아주 극소수일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캐비어는 1년에 10kg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입 예약 또한 몇 년까지 모두 차 있다고 하네요. 이 다이아몬드 캐비어는 24K 금으로 된 용기에 담겨 나오는데 그 판매 가격은 100g당 300만원에 이릅니다. 가볍고 상쾌한 향기와 무엇에도 비유하기 힘든 오묘한 맛, 오래도록 이어지는 땅콩버터 같은 뒷맛으로 인해 다이아몬드 캐비어는 세계 최고급 식재료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가장 비싼 고기는 일본에서 특히 유명한 서리 소고기입니다. 가격은 1kg당 거의 100만원에 육박하고요. 우리에게는 마블링이라는 말로 더 친숙한 이 설이라는 이름은 고기의 겉모습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근육을 가르는 무수히 얇은 지방층이 마치 서리가 내린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이런 고기는 무척 섬세하고 부드러우며 육즙이 많습니다. 가열을 하면 섬세한 지방층이 녹아내리면서 고기 전체를 육즙으로 감싸주기 때문에 서리 소고기의 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은 높아지죠. 이런 서리 소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소가 사육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일본에서만 길렀지만 요즘에는 호주와 뉴질랜드, 아르헨티나에서도 사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품종의 모든 고기에 이런 지방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맛있는 서리 소고기를 위해서는 특별한 사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견과류, 바로 마카다미아입니다. 주요 생산국은 호주이지만 브라질, 남아프리카에서도 소규모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마카다미아 나무 재배를 시도하였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카다미아 나무는 재배가 무척 어렵고 성장 속도도 느린 식물이기 때문이죠. 열매를 맺을 때까지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 수명만 해도 100년이 넘습니다. 그야말로 견과류의 황제라는 이름에 어울린다고 할 수 있겠죠?
또한 마카다미아는 견과류 중에서도 칼로리가 가장 높아서 두통과 관절염, 정맥류의 순환, 면역력 향상, 피부 조직 개선, 회춘, 모발 강화 등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고대부터 마카다미아가 신성스럽게 여겨진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재배의 어려움과 수많은 효능, 그리고 특히 좋은 그 맛이 마카다미아를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견과류로 만든 것은 아닐까요? 1kg당 가격은 5만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강의를 준비하다가 CNN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베스트라는 주제로 자료가 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50가지를 다 소개하지는 못하고요. 한 1위부터 10위 정도까지는 한번 안내하고 강의를 네, CNN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베스트 1위부터 10위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렌당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표 음식인데요. 마치 한국의 갈비찜을 보는 듯한 비주얼이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소고기를 코코넛 밀크와 레몬그라스, 마늘, 고추 등에 다 양념을 하여 만든 스튜 형식의 고기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NN 표현에 의하면은 살이 찐 이유가 바로 렌당이라고 할 정도로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렌당은 부드러워서 남녀노소 즐기기에 좋은 인도네시아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위를 차지한 나시고랭. 인도네시아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나시고랭은 아마 한국에서 많이 들어와 있다,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저도 한솥 도시락을 조금 이렇게 강의가 많으면 조금 이렇게 도시락을 사서 이렇게 먹는데 어느 순간 거기서 나시고랭이라는 볶음밥을 팔아서 제가 한번 맛을 봤거든요. 예,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 저는 김치볶음밥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도 예, 이 나시고랭은요, 인도네시아식 볶음밥인데 쌀, 달걀, 닭고기, 새우 등을 함께 볶아서 인도네시아 특유의 향신료를 넣고 달달한 맛이 나는 그런 볶음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CNN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3위에 스시가 올랐고요. 4위는 똠양꿍. 똠양꿍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다, 그죠? 그리고 5위가 인도네시아 팟타이. 태국 음식인데, 그죠? 팟타이는 그 볶음면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예, 팟타이는 볶음면입니다. 볶음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각종 해산물과 면을 함께 볶아서 태국 특유의 향신료를 가미해 먹는 태국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위 솜땀은 절임식 샐러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절인 상태의 게와 피쉬 소스, 라임 주스, 파파야 등과 함께 섞어 먹는 파파야 샐러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위엔 딤섬, 8위에는 라멘, 9위에는 베이징덕, 그리고 10위에는 마사망 커리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영상은요.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한 가지는 세계 이색 엽기 요리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준비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요리 영화를 좀 주로 찾아서 보는 편인데 다행히 제가 정말 소개해주고 싶었던 요리 영화가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고플 때 보면 안 되는 요리 영화 요 두 가지를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일본, 프랑스, 대만 이렇게 4개국의 대표적인 요리 영화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영화 소개는 앞부분에 아주 간단하게 하고 주로 영화에 나오는 음식 장면들 위주로 보여드릴 예정이므로 혹시 지금 공복 상태이시거나 다이어트 중이신 분은 단호한 결의와 함께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국의 아메리칸 셰프입니다. 유쾌한 음악과 함께 등장하는 먹음직스러운 음식 연출이 상당히 뛰어난 영화입니다. 또한 아이언맨 시리즈를 성공시켰던 존 파브로가 주연 및 감독을 맡아서 스토리 또한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요리 영화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영화에 나오는 음식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알리올리오 파스타, 돼지, 새우, 소, 쭈꾸미, 찹찹, 스테이크.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쿠바 샌드위치. Take the butter. See that? On top. Take a little bit. Butter the grill. In. Just like that. 두 번째는 일본의 요리 영화 남극의 셰프입니다. 남극 관측대원들의 일상 코미디와 먹방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딱히 긴장감 있는 장면도 없고 스토리라고 부를 만한 내용도 없지만 나오는 음식의 양과 연출이 굉장히 훌륭한 영화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요리는 일본식, 서양식을 가리지 않고 배우들의 먹방 연기 또한 일품입니다. 이 아저씨가 제일 잘 먹습니다. 냠냠. 아이 좋아. 진짜 감탄이 절로 나오는 스테이크도 등장합니다. 다음은 줄리 앤 줄리아입니다. 미국 영화이지만 프랑스 요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줄리아라는 전설의 프렌치 셰프의 요리책 프랑스 요리 마스터하기에 나오는 524개의 레시피를 평범한 여성인 줄리가 1년 동안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며 성공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프랑스 요리가 궁금하시거나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영화에 나오는 요리들 감상하시죠. She's older and probably not used to eating at 10 o'clock at night, which is why I am being diligent about this and making the stew the night before. And as I cook it, a raspberry Bavarian cream. By the end of the day, I felt fine. You're an editor, tell me. Why don't you write about how much you love queens? 마지막은 대만의 소울 오브 브레드입니다. 대만의 한 시골 제과점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빵 외의 음식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가볍게 볼 수 있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어요? 이번 주 과제는요, 아무래도 요리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사실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직 제가 부모님한테 제 요리를 해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번에 참 있었구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평생 어머님 칠순잔치 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샤브샤브랑 집에서 해먹자. 아버님이 좀 몸이 불편하셔서 나가기 힘드니까는 그래서 제가 장을 다 보고 그래서 가족들 다 모아놓고 요리를 직접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 모르겠어요. 의미도 있었던 것 같고 나름 뭐 맛있다고 해주시니까 또 고맙기도 했고 어머님도 되게 기뻐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요.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1인 요리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양한 뭐 나만의 레시피가 있는 분들이 계시면은 뭐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또는 이제 혼자 자취하시는 분들은 집에 없으면 나를 위한 요리를 또 하셔도 좋고 대신 이제 그 뭐 라면을 끓여서 뭐 그렇게 과제가 끝났습니다 이런 거보다는 같은 라면이라도 그죠 아니면은 요즘 유튜브 올라가니까는 백종원 선생님의 어떤 그런 라면 맛있게 끓인 레시피도 있고 그런 레시피도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크게 벌리지는 마시고요. 영화를 보시면서 이 정도는 집에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해보시면 좋고 제가 필리핀에 한 3개월 있었거든요. 필리핀에서 제가 가장 놀랬던 그리고 가장 간단하면서도 그리고 가장 맛이 있었던 요리가 가지였어요. 가지를 숯불에 구워가지고요. 그걸 탁탁 틀으면 바깥에 껍질이 다 이렇게 벗겨내더라고요. 고구마 벗기듯이 벗겨내더라고요. 그리고 네, 저희가 그 챌린지 활동을 했었다 그죠? 물론 이제 이게 2개 이상 완성된 사람,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뭐 다양했는데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사실 좋은 의미로 해야 되겠다라는 건 오래전부터 결정이 돼 있었던 거라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의미를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했거든요. 그래서 챌린지 과제를 3개를 줬잖아요. 한 사람이 3개를 다 성공했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100명이면 이 정도 금액이면 되지 않을까? 그것도 제 마음속에 정했던 금액이랑 거의 같아서 그래서 이제 성공 여부를 떠나서 모두 다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름도 저희들 이렇게 신라대 교양학부 세계 놀이문화 강좌 이렇게 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박수. 하여튼 동참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게 좀 좋은 의미로 좋은 분들에게 좀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6월 1일 월요일 우리 12주차 강의는 모두 끝났고요. 12, 13, 14, 15 이제 2번 남았다 그죠? 사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대공원에서 한번 보려고 했는데 이게 참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도 강의가 또 다 있어서 이 시간대에만 또 따로 모이는 것도 거리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 개인 과제로 내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기도 해서 일단 어린이 대공원 가서 만나는 거는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이 자꾸 안정돼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불안정한 대로 계속 흘러가니까는 일단 그렇고 이제 2주 남았다 그죠? 2번 강의는 하나는 세계 이색 스포츠 저번에 한번 제트스키처럼 오토바이처럼 팍 바다에서 타는 거 봤었죠? 이름이 잠깐만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스포츠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포츠를 좀 이게 레저 문화이기 때문에